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야기 시작합니다. 봄비가 내리는 서울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 유리 외벽으로 둘러싸인 고층 오피스 빌딩 33층. 통유리 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는 그곳에서 한 여자가 야근을 마치고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28배 나이의 중견 무역회사 영업팀 대리 박소희.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그녀는 어떤 자리에 있어도 시선을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듯 언제나 조용히 웃고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퇴근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봐도 당황하지 않고 칭찬을 들어도 수줍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날도 그녀는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가방을 매는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일반 직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공간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처럼 당당하고 천천히, 그러나 목적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단정히 맨 키 크고 어깨 넓은 남자. 나이는 34이나 5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오랫동안 사람을 이끌어온 사람 특유의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한 회사의 대표 최준혁이었습니다. 그는 소희네 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수출 무역업체 준혁스 트레이딩을 이끄는 인물이었습니다. 처음 인사한 건 6개월 전 계약 미팅 자리에서였지만 그는 그때부터 소희를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걸 소희는 몰랐습니다. 박 대리, 아직 퇴근 전이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소희는 가방 끈을 고쳐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잠깐 시간 되면 잠깐만요. 그 잠깐이 1시간이 넘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끝 회의실에 마주 앉았고 최준혁은 서류 이야기를 꺼내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비가 새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릴 만큼 두 사람 사이는 조용했습니다. 최준혁은 잠깐 창밖을 바라보다가 소희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 소희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업무 이야기를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이었습니다. 박 대리. 네. 저랑 만나주시겠어요?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고 테이블 위 커피잔만 바라보았습니다. 최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진지하게. 처음 뵀을 때부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사람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오래간만이라서 저도 놀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죄송한데요. 거래 처분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소희의 대답은 짧고 분명했습니다. 최준혁이 거래처 대표라는 사실도 문제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소희에게는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섣불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좋다, 싫다를 빠르게 결정하지 않았고 특히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상대일수록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러운 데다 업무 관계도 있고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최준혁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당황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리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당장 돌아서려는 사람처럼. 그런데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소희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래처라는 이유 말고 저한테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그냥 한번 밥이라도 같이 드실 의향은 없으세요? 아무 조건 없이요.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오랫동안 창밖의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잠깐의 표정이.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2달이 지났습니다. 그 2달 동안 최준혁은 단 한 번도 소희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 이메일은 언제나 형식적이고 간결했고 미팅 자리에서도 그는 지극히 담담한 거래처 대표의 얼굴이었습니다. 소희는 그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른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넘긴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소희가 먼저 그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던 어느 날 저녁, 2 사람이 함께 외부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최준혁이 말했습니다. 박 대리, 저 아직 포기 안 했어요. 소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으면서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준혁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소희는 정면을 봤습니다. 2 사람 사이로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네라고 해주실 건가요? 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입가에 아주 조용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네. 그 한 글자로 2 사람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을 지나 봄으로 그리고 눈부신 여름으로. 2 사람은 1년 반을 함께 했고 그 시간은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서로의 결을 익히고 서로의 습관을 알아가고 서로의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이가 되었을 때 최준혁이 말했습니다. 결혼하자. 소희는 이번엔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응. 상견례가 잡힌 것은 이른 가을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도심의 5성급 호텔 레스토랑 그랜드 클레어. 준혁의 어머니가 직접 지정한 곳이었습니다. 소희는 장소를 듣고 잠깐 망설였지만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먼저 불편한 티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소희의 아버지 박인철은 딸에게 언제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낡은 세단을 몰고 다니고 주말에는 동네 공원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식사는 집 근처 순댓국 집에서 해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딸이 아무리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도 이런 데 오면 뭘 먹는지 모르겠다고 슬며시 웃는 사람. 소희는 아버지의 직업을 막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회사 다닌다는 말만 들었고 딱히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검소했고 특별히 돈 걱정을 한 적도 풍족하게 쓰는 모습을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사실 박인철이 그렇게 살아온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소희는 몰랐습니다. 아직 상견례 전날 밤 소희는 거실에서 준혁이 보내온 드레스코드 메모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미포멀. 그 단어가 묘하게 눈에 밟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다림질이 잘 된 셔츠 한 장과 깔끔하게 손질된 짙은 남색 잠바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싼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단정했습니다. 구두도 오래된 것이었지만 광이 났습니다. 이거면 되겠지? 소희는 잠깐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세미포멀이라는 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응 아빠. 딱 좋아. 아빠 그걸 입으면 멋있어. 아버지는 그 말에 픽 웃었습니다. 뭘 딸내미가 예쁘면 됐지. 소희는 아버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속에 묘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눈에 아버지가 어떻게 보일지. 준혁은 좋은 사람이지만 그 집안이 어떤 분위기인지는 아직 잘 몰랐습니다. 괜찮겠지. 소희는 그 생각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이튿날 오후 2시.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그랜드 클레어 호텔은 평일 낮인데도 로비에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이 오고 갔고 유니폼을 갖춰 입은 직원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박인철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호텔 입구를 바라보며 잠깐 섰습니다.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긴장한 것도 아니고 위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공간을 스쳐온 사람처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자동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남색 잠바, 단정한 셔츠, 낡지만 광이 나는 구두. 로비를 걸어가는 그의 모습은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차림은 분명 수수했는데 걸음걸이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았고 직원의 안내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 공간의 구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호텔 직원 한 명이 그를 보다가 본능적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스스로 의아한 듯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나는 저분에게 인사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레스토랑은 호텔 12층에 있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프라이빗 공간이었습니다. 준혁의 어머니 최정숙이 직접 예약한 창가룸. 소희와 준혁이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었고 5분 뒤 최정숙 여사와 그 남편 최병일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최정숙 여사는 들어오자마자 소희를 훑어봤습니다. 눈이 매서웠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도 눈만은 계산기처럼 돌아가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소희의 차림은 단정했습니다. 아이보리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슬랙스. 화장은 깔끔하게. 손에는 작은 가죽 클러치. 비싸진 않았지만 촌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정숙은 그것을 한눈에 파악한 뒤 표정을 미세하게 굳혔습니다. 명품이 없네. 손목에 시계도 없고 귀걸이도 그냥 실버. 이 애가 도대체 어떤 집 딸인지. 최병일도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아내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역시 뭔가 기대에 못 미친 듯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인철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최정숙의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남색 잠바. 이 호텔에서는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아주 살짝 하지만 분명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분이 아버지? 어서 오세요, 아버님.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박인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사를 받는 방식도 자리를 잡는 방식도 모두 조용했지만 당당했습니다. 위축되거나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인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병일입니다. 이쪽은 제 처고요. 최정숙입니다. 최정숙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소희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옆에 앉으면서 식탁 아래 조용히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박인철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혹은 알고도 개의치 않는 것처럼 메뉴판을 폈습니다. 좋은 자리 잡으셨네요. 네, 저희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최정숙의 말에 박인철은 그렇군요 하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그렇군요가 묘했습니다. 주눅든 것도 아니고 과하게 맞장구 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박자대로 자신의 온도로 대화하는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잠깐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최정숙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자연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 하세요? 테이블의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준혁도 그 질문을 들으며 잠깐 몸이 굳었습니다. 소희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박인철은 잠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일합니다. 네. 일이요? 그냥 뭐 일을 하죠. 최정숙은 미소를 유지한 채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분야 쪽으로요? 여러 가지 하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덧붙이지도 직함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최정숙의 입꼬리가 굳었습니다. 그 대답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최정숙은 눈을 가늘게 하며 최병일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잔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도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니어서요. 박인철이 가볍게 말을 끊었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듯 평온했습니다. 분위기가 서서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어머니, 소희가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영업팀에서. 준혁아. 최정숙이 아들을 잘랐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괜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니. 두 집안이 만나는 자리인데 서로를 아는 게 당연하지. 그 말은 소희와 박인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박인철은 최정숙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수치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종류의 대화를 수도 없이 보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때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희 아버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최정숙의 눈이 아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집안 기반이 다른데 어떻게? 소희가 저한테 중요한 거지, 소희 아버님 직업이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최정숙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결국 말을 참지 못했습니다. 얘야, 너 몰라서 그러는 거야.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집안이 맞아야 해. 양가가 비슷한 수준이어야 서로 편하다고. 그러면서 소희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소희 씨는 착하고 예뻐 보여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사부인. 박인철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공간을 가로질렀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인철은 냅킨을 접어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최정숙은 그 차분함에 오히려 자극을 받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저희 아들이 지금 사업체를 이끌고 있는데 솔직히 소혜 씨 집이 너무 배경이 없어 보여요.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으로 오시는 것만 봐도. 소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상처받을까? 저 말이 아버지 마음에 꽂힐까? 소희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박인철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음식을 다 먹기 전에 끝났습니다. 실은 최정숙의 발언 이후 자리가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최정숙은 멈추지 않았고 최병일은 아내의 말에 침묵으로 동조했습니다. 결국 박인철이 조용히 자리를 마무리하죠라고 말하며 일어섰고 소희도 그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준혁은 소희를 붙잡았습니다. 소희야, 잠깐만. 오늘은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소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눈이 빨개진 것만이 그녀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나는 어머니랑 달라. 소희야, 알지? 알아. 그러면 지금 당장 뭔가를 결정하는 건 무리야. 조금 시간을 줘.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희는 준혁과 몇 번의 통화를 했습니다. 준혁은 설득했고 소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주일 동안 준혁에게서 단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 문자 한 통이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소희야, 어머니가 완강해. 나도 힘들다. 우리 일단 좀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소희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완강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희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알겠어. 잘 지내. 그리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호텔을 나오던 그날, 아버지와 소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가을 저녁 바람이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소희는 한참을 참았습니다. 걷는 동안 이를 물고 눈을 깜빡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러다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박인철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왜 내가 미안해? 아빠가 그런 말 들어야 했잖아. 내가 데리고 간 자리에서 내가 들은 말은 그 자리에 두고 왔어. 나한테 남은 거 없어. 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화도 없었고 위로의 달콤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소희의 가슴을 더 저렸습니다. 아빠 화 안 나? 박인철은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는 나지. 근데 어디다 낼 화인지를 알아야지. 그 말의 의미를 소희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소희가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 회사를 다닌다. 검소하게 산다. 딸을 혼자 키웠다. 월급쟁이 치고는 부족한 것 없이 살게 해줬다. 소희가 모르는 아버지에 대한 것. 박인철이 회사를 다닌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그 회사가 자신이 세운 회사라는 것, 그 회사의 자산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한다는 것, 그가 대한민국 10위 안에 드는 그룹의 회장이라는 것을. 박인철은 PIC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건설, 물류, 유통, 식품, 금융까지 아우르는 복합 대기업. 임직원만 수만 명. 계열사가 25개가 넘는 그 그룹의 수장이 박인철이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딸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딸만큼은 그냥 딸로 키우고 싶었다. 어릴 때부터 회장 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 무게에 짓눌리는 아이들을, 그 이름에 기대는 아이들을. 그래서 그는 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스스로 회사에 들어가 일하고 스스로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그도 몰랐습니다. 파혼이 된 다음 주, 소희의 회사 안에서 이상한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꺼낸 이야기가 조금씩 살이 붙어 퍼졌습니다. 박 대리 상견례에서 쫓겨났다며, 신랑 집에서 집안이 너무 초라하다고 퇴짜 맞았대. 아버지가 직업도 제대로 없는 분이라고. 그래서 파혼됐다고. 소희는 그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의 출처가 어딘지는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최준혁이었습니다. 그는 파혼 이후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포장했습니다. 상대방 집이 기대에 못 미쳤고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그 이야기가 소희의 거래처 담당자들을 통해 흘러들어왔고 결국 소희의 회사 안까지 번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팀장이 소희를 불렀습니다. 박 대리 잠깐. 조용한 회의실. 팀장은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표정이 불편했습니다. 요즘 좀 이야기가 많이 돌아서 회사 내부에서도 불편하다는 말이 나와서. 소희는 바르게 앉아 팀장을 봤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아, 그게 사적인 일인 건 알지만 이번 거래처 쪽이랑 얽힌 부분도 있고 위에서 좀 신경 쓰이는 모양이야. 솔직히 말하면 잠깐 자리를 비워주는 게 어떨까 해서. 퇴사 권유였습니다. 애둘러 말했지만 그 본질은 분명했습니다. 소희는 잠깐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나는가? 아니 슬픈가? 둘 다였습니다. 소희는 이틀을 생각했습니다. 싸워서 자리를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소문의 출처를 밝히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부당함을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은 자리에서 매일 같은 공기를 마시며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소희를 더 지치게 했습니다. 소희는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를 했습니다. 팀 회식 자리였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 거 알아요.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사실은 말해두고 싶어서요. 모두가 소희를 봤습니다. 상견례는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유는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상대방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 직업을 이유로요. 그리고 그게 견딜 수 없어서 파혼을 선택한 거고요.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 속에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 남자가 저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하든 저는 개의치 않아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소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에 퇴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퇴사 처리를 마친 날 저녁, 소희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아빠, 응, 나 오늘 퇴사했어.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다. 소희는 눈썹을 모았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어떻게? 뭐 이것저것. 아빠, 응. 아빠 진짜 직업이 뭐야? 이번 침묵은 조금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오늘은 밥이나 먹어. 내가 사줄게. 알겠어. 전화를 끊으면서 소희는 느꼈습니다. 뭔가가 달라지려 하고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삐걱대며 열리려 한다는 것을. 퇴사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희는 그 한 달 동안 아버지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PIC 그룹. 그 이름은 소희도 알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뉴스에서도 봤고 업계에서도 들었습니다. 그 그룹의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말을 소희는 처음에 3번 되물었습니다. 진짜야? 응. 진짜로? 진짜로. 진짜야? 딸 3번 물었어. 박인철은 딸에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원하면 그냥 쉬어도 돼. 억지로 일 안 해도 되고.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의미 없잖아. 나 일하고 싶어. 그러면 PIC에 들어갈게. 어떤 직급으로? 소희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부사장. 박인철이 픽 웃었습니다. 당돌하네. 아버지 딸이잖아. 그렇게 박소희는 PIC 그룹의 부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첫날 소희는 이사회실에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짧은 재킷에 단정한 스커트. 조용하지만 단단한 눈빛. 임원들은 소희를 봤습니다. 회장 딸. 갑자기 부사장?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소희는 그 눈빛들을 전부 읽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눈빛과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이 사람 만만하지 않다. 한편 최준혁은 그 무렵 사업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 스트레이딩의 주요 매출처 중 하나가 PIC 그룹 계열사였습니다. 물류 관련 납품 계약이었는데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PIC 그룹 계열사 PIC 로지스는 납품업체 정기 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거래는 끊겼습니다.
준혁 트레이딩은 심사 기준 몇 가지에서 미달 징후가 있었지만 그동안 내부 인맥을 통해 어떻게든 유지해 왔습니다. 그 인맥이 이번 조직 개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최준혁은 초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카드를 꺼내려 했습니다. PIC 본사 쪽에 로비를 시도하려던 그때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PIC로지스 점검에 본사 임원이 직접 내려오신답니다. 임원이요? 네. 부사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는데요. 최준혁은 그 말을 듣고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사장이면 누구지? 얼굴이라도 알아둬야 하나? PIC로지스 본사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대형 물류단지 내에 위치했습니다. 소희가 차에서 내리던 날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물류단지는 거대한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드나들고 지게차가 움직이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이동했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내렸습니다. 담당 임원들이 마중을 나왔고 소희는 짧게 인사를 나눈 뒤 바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시설 점검, 운영 현황, 비용 구조, 납품업체 심사 기준 검토. 소희는 꼼꼼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걸어다니며 봤습니다. 서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사람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담당자들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임원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희의 질문이 날카롭고 정확하다는 것을 알아챈 뒤로는 긴장하며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납품업체 재계약 회의. 회의실은 길쭉한 테이블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계열사 담당팀, 재무팀, 그리고 재계약을 앞둔 납품업체 대표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희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소희가 자리에 앉는 순간 테이블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굳었습니다. 최준혁이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 납품업체 대표 자격으로 와 있었습니다. 재계약 당사자였습니다. 자신이 마주칠 부사장이 소희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0.5초. 그 시간 동안 최준혁의 얼굴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람, 당혹감, 그리고 뭔가 빠르게 계산하는 눈빛. 소희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테이블 위 서류를 폈습니다. 시작하죠. 그 짧은 말 한마디가 회의실의 공기를 지배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류를 펼쳤고 담당자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화면과 서류를 번갈아 보며 메모를 했습니다. 최준혁은 정면을 보지 못하고 테이블만 봤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소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트레이딩. 최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납기 준수율 83%. 품질 불량 클레임 3건. 단가 협의 불이행 1건. 서류를 보는 목소리였습니다. 감정 없이 사실만 읽는 목소리였습니다. 기준 미달입니다. 최준혁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작게 굳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준혁은 잠깐 말을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장님, 이번 건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면 좋겠는데요. 소희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번 기간 중에 내부 시스템 교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납기가 지연된 부분이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회성입니다. 소희는 잠깐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서류에 반영되어 있나요?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보완 자료 제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사 기준에 반영할 수 없어요. 최준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도. 최 대표님. 소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날카로워졌습니다. 저희 기준은 모든 납품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별 사정은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셨어야 했어요. 그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최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계약 불가 처리합니다. 담당자가 기록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계약이 불발되던 날, 최준혁은 회의실을 나와 주차장에서 한참 섰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PIC그룹 계열사와의 거래가 끊기면 주녁스트레이딩 연매출의 40% 가까이가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거래처들과도 여러 가지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계약까지 떨어지면 버틸 수 있을까? 그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딩 입구 쪽을 봤습니다. 소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담당 임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류를 건네받고 차에 타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혜 씨. 소희가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이 잠깐 마주 섰습니다. 최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소희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당신 아버지가 PIC 회장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때 상견례에서. 최 대표님. 소희가 조용히 잘랐습니다. 그때 아버지 직업이 달랐어도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하셨던 말씀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이 문제였던 거지 직업이 문제였던 게 아니에요. 최준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은 아버지 회사 계열사 기준에 따른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소희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움직였습니다. 최준혁은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 뒤 주녁스트레이딩은 6개월 후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PIC 계열사 거래 이후 연쇄적으로 거래처들이 떠나면서 유동성이 급격히 나빠진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최정숙 여사는 아들 회사가 기울던 그 시점에야 처음으로 박인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소희가 부사장으로 취임한 지 3달이 지난 어느 가을 저녁, 소희는 아버지와 집 근처 순댓국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인철은 뚝배기 앞에서 소주 한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요즘 어때? 바빠. 근데 재밌어. 잘하고 있다고들 하더라. 누가? 이것저것. 소희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빠 진작에 말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가? 아빠 직업. 박인철은 소주잔을 내려놓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너 그냥 회사원 딸로 자란 거 후회해? 소희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하나도. 그러면 됐어. 두 사람은 말이 없이 국물을 떴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아빠. 응. 고마워. 박인철은 딸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뭘? 그 웃음이 그날 밤 소희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